안녕하세요. 행복론 1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우리 행복에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다른 말로 하면 뭐 재산이나 아니면은 돈이나 혹은 물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여러 관점에서 조명했던 것이 고전 경제학의 어떤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 그 고전 경제학을 지난 시간에는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고전 경제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특히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은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이나 윤리 이런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밝히고 그런 토대 위에서 경제 문제를 조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적인 경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정부나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화하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경제 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장하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어떤 타인과의 교류 본능 이런 거에 의해서 저절로 이 시장의 기능이 조절이 된다. 수요와 공급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절이 됨으로써 결국은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깊숙하게 개입하지 말고 그냥 주변적인 교육이나 사회 인프라나 혹은 기타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소극적인 의미의 치안 유지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 된다. 값싼 정부 혹은 작은 정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로 했죠. 그런데 1920년도에 들어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공황이 불어닥쳤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소극적인 정부 이론에 따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이 뭐 25%까지 증가를 하고 물가가 앙등을 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망연자실해 가지고 자살을 하고 이럴 때에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 이론으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이럴 때 혜성처럼 등장했던 것이 바로 오늘 하려고 하는 케인즈의 새로운 경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 해가지고 이 사람 역시 영국의 경제학자였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아이디어가 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지난 시간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이런 경제 문제를 우리가 여기 경제학과 학생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 뭐 우리가 다 사회문화, 정치경제 이런 과목에서 다 배운 거기는 하지만 이번 시간에 아주 기초부터 ABC 문제부터 경제의 원리를 우리가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겠는데요. 경제에서 ABC라고 하면은 경제의 기본 상태를 의미하죠. 가장 기본적인 상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상태에는 상품을 생산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초기 상태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회사가 있다. 그리고 회사는 돈이 있어요, 원래부터. 돈이 있어야 회사를 설립을 하죠. 돈이 없는데, 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죠. 빌렸든 어떻게든, 회사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비를 하는 소비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백화점이나 슈퍼, 시장이죠, 쉽게 말해서. 시장에는 아직 상품이 없어요. 왜? 회사에서 돈은 있는데 아직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상태 혹은 기본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ABC라는 개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무일푼이에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 자랑도 아닌데 그 자랑도 아닌데 돈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 실업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거든요. 제가 수업을 하러 어디를 갔더니 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 야간 수업이었는데 어떤 노인네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래요. 나 실업자, 나 업자예요. 이러면서 아주 무슨 자랑도 아니고 자학하듯이 그렇게 나 업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좀 어이가 없었는데 쑥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원래 그런지 썩 그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자학하듯이 업자예요.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듯이 스스로를 비아냥거리듯이 여러분들이 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경제 이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그런 것도 야 무슨 뭐 수업하다가 무슨 딴 얘기를 저렇게 하셔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수업이라는 것도 사실 뭐 이 행복론은 특히 무슨 지식을 전달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같이 한 학기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변에서부터 이 행복의 근원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제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어떻든 이 경제 활동을 하는 세 주체는 회사, 생산자죠. 그 다음에 그 시장, 그 다음에 소비자, 이렇게 세 주체가 있죠. 그래서 생산한 것을 시장에 내놔야 이 소비자가 시장으로 가서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초기 상태에선 그 돈이 없다, 어떤 그 물질이 없는 거죠, 물질.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 여기 좀 가렸어요. 이게 의도를 못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못했는데 가려져 있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이제 생산을 합니다. 여기 ABC, 여기 ABC가 있죠. ABC, C가 있죠. A, C, B, C, CC.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 고용이 됐어요. 고용. 그래가지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죠. 생산 활동을 하고, 그 생산 활동을 한 결과 그 생산품을, 상품을 갖다가 이제 이 백화점이나 이 슈퍼, 여기 그 시장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소비자들은, ABC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급여를 받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데 뭘 사지? 하면서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ABCC는, 이게 잘못됐네요. 구입이 이제 여기다 지불을 하고 이제 여기서 구입을 하겠죠. 상품을 구입을 하겠죠. 물건을 다 사고 나니까 또 돈이 없어요. 그렇죠. 이 회사에서는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이득을 취한 게 있겠죠. 이윤이 있겠죠. 그래서 나 돈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고, 이 시장에서는 완판, 팔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상태를 우리가 이제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입이 아니고, 여기는 그 회사하고는 일단 관계가 끝났죠. 돈 받았으니까. 이제 그 뭡니까, 급여를 받은 거죠. 급여를 받았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는 이제 돈이 있고, 그래서 또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A, B, C 가운데 인물이 잘생겼나 능력이 좋은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A씨만 고용을 했습니다. 안경을 쓴 걸로 봐서 우등생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백이 있나 몰라도 어쨌든 A씨를 고용해하고 일을 시키고서 돈을 줬어요. 저는 돈이 있어요. 자랑이다 그래. 그래서 이제 B하고 C는 어떻게 돼요? 나 업자예요. 나 빈털털이에요. 누가 물어봤어? 그렇게 된 상태죠. 그리고 이제 회사 이 시장에서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안 팔려요. 이 문제죠, 지금 이제. 물건은 지금 시장에 쌓여 있고, 이 사람들은 살려고 그래도 돈이 없고, A씨만 이제 가서 약간 샀겠죠. 야, 불경기니까 좀 절약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절약을 해야지. 그래서 100이라는 것을 살 것을 한 50 정도만 사고 50은 저축을 합니다. 그러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상품이 안 팔리고, 상품이 안 팔리니까 생산을 안 하게 되고 덜 하게 되겠죠.
그걸 하게 되고, 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것도 비슷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지금 봉착한 것이 바로 케인즈 경제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공황이 되겠죠. 공황. 지금 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국가들이 이런 상태의 초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코로나가 이렇게 갖고 이제 서서히 중단이 되고 생산 활동이 재개가 되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이렇게 이제 상태가 좋아지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개학을 하고 대학교도 이제 기말 시험을 뭐 오프라인으로 칠까요 어쩌고 하다가 가을 학기에 개강을 하려고 하니까 해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막 대유행을 막 시작을 한다. 재수없는 소리죠. 그렇지만 이제 이 케인즈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가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지는 말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휴교를 하는 거죠. 휴교가 아니라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게들이 또 이태원에서 문을 열었다가 다시 또 문을 닫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이제 굉장히 침체가 되는 그게 장기화되고 이러면은 이제 공황이 올 수도 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어떤 현실로서 경험을 하는 것이 케인즈 경제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망설이지 말고 개입을 해라. 고전 경제학에 의하면 정부는 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줘. Let it be. 나 좀 내버려 둬. 하는 거였는데 케인즈에 의하면 그러면 안 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거죠. 여기 이제 정부가 센터로 왔어요. 센터로 와가지고 케인즈의 값싼 정부가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돈 대출 할게요. 아니면은 세금 내세요. 해가지고 돈을 모은다 이거죠. 돈을 모아가지고 뭘 하냐? 비리를 해가지고 자기 개인 통장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놀고 있는 B씨하고 C씨에게 공공근로 사업을 시켜요. 공공근로 사업을 시키고 돈을 막 줘요. 왜? 이뻐가지고? 이뻐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이뻐가지고 그럴 리는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뭐, 둘이 연애를 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이뻐가지고 괜히 돈 줄 리는 없어요. 그럼 뭐냐. 써라 이거죠. 소비를 해라. 이번에 우리 100만원씩 받았잖아요. 한 가구당. 그건 뭐냐. 사는데 수고가 많아요. 이뻐요. 뭐 해가지고, 그래서 주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좀 소비 좀 해라. 대형마트 이런 데 가지 말고, 그 소상공인들, 이번에 이제 저도 100만원을 받았어요. 100만원을 받았는데, 옆에서, 야, 그 100만원 받았지만, 어차피 쓰는 건 마찬가지니까,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싼 거를 사고, 싼 거 살 거 있으면 그거 사고, 그렇지 않은 거는 100만원 받은 거 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해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왜냐? 이 100만원은 아주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사용을 해야 된다. 마을에, 마을 구멍가게 가가지고 소비를 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대형마트나 이런 대기업에 가서 소비를 하면은 그 사람들만 좋아요. 국민들한테는 가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정부에서 이 소상공인들, 국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소비를 해라 라고 주는 거지 이뻐 가지고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죠. 정부가 이제 국민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제 원리로 볼 때는 소비를 좀 해줘라. 그것도 서민들이 하는 그런 그 조그만한 구멍가게 가서 좀 소비를 해줘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죠. 이 회사나 은행이겠죠. 은행도 하나의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이 회사에서 이제 이 A씨를 고용했으니까 A씨에게 돈을 급여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서는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산을 한다. 그래서 시장도 그냥 돌아간다. A씨가 이제 여기 소비를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B씨, C씨도 가서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공공근로를 시켜가지고 돈을 막 풀어라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받은 것은 그냥 무료로 받은 거지만 공공근로 사업을 갖다가 확대를 해가지고 신청만 하면은 줄 수도 있고 동네 쓰레기 줍는 거 주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케인즈는 이 정부가 좀 이 센터가 돼가지고 강력하게 역할을 해줘야 이런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적시타 공황이 시작되니까 이런 이론을 내놔가지고 국가들에서 케인즈 경제학 원리에 의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부에서 돈을 주려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죠. 다른 나라 워낙 급하게 생긴 일이긴 한데 그냥 돈을 줬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돈을 주면은 국민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안 하고 나태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굉장히 그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케인즈가 한 어떤 그 묘안을 짜냅니다. 묘안을 짜내요. 땅 속에다가 금덩어리를 파묻어 가지고 그것을 파내게 하면 된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생활에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생산해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을 하겠죠. 아르바이트를 하겠죠. 노동을 하겠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상품 생산 뭡니까 생필품이죠. 생필품. 생필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고용을 한다. 이런 거였는데 문제는 할 일이 없어요. 다 일을 해가지고 할 일이 맨날 휴지 주어라 하찮은 일을 시키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지붕 개량해라 길을 닦아라 이제 다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괜히 그냥 땅만 막 파고 할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무조건 돈을 순환시켜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시켜야 된다. 근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금덩어리를 갖다 땅속에다 파묻어 놓고 찾아라, 파내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금덩어리를 파내가지고 뭐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금덩어리를 찾아내면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파내려고 막 벌떼처럼 모여들겠죠. 그래갖고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당을 주는 거죠. 금덩어리를 못 찾아내는 사람도 하루 일하는데 5만원, 아니면 7만원, 아니면 10만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고, 현재는 이제 그 무조건 돈을 갖다 순환시키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일도 시킨다. 그러면은 그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갑자기 커서 가지고 가버려요. 이 기호 소비 사회라고 그랬죠. 그 저번에 그 행복과 소비할 때 그때 이제 이 기호를 소비한다. 여기 이제 가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팔아먹는데 새로운 상품이 안 나와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때는 모델을 갖다가 이 디자인을 바꾸는 거죠. 디자인을 바꾸고 기능을 갖다가 좋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왼쪽에 달린 건 오른쪽에다 넣고, 색상이 약간 어두운 것은 밝은 것으로 하고, 디자인을 갖다 좀 새롭게,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더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새롭게 한다. 이게 이제 기호사회죠. 내 친구는 무슨 모델 냉장고 샀다는데, 야, 그거 좋아 보이던데? 예, 이래가지고 그냥 삽니다. 뭐 그런 거는 지금 케인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어느 정도 관련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돈을 주기 위해서 꼭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무조건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한 만큼 시간을 따져가지고 돈을 준다 하는 거죠. 그게 케인즈 경제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명분이 없을 때는 아무 일이나 시키고,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목화를 엄청나게 생산을 했어요. 목화. 근데 그 목화를 소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생각도 못해 정부에서 그 목화를 전부 다 사줬어요. 다 사가지고 배에다 싣고 태평양에 가가지고 한가운데다 그 목화를 전부 다 거기다가 쳐넣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발상이죠. 그냥 이걸 열심히 일만 하면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 소비를 해. 그리고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뻐서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이 경제가 돌아가야만이 사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일을 안 하고 싶어. 정부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돈 주니까 뭐 그냥 실업자라고 하고 돈 받을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스위스에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창문을 갖다가 좀 닫아야겠나요?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국민들이 현명하게도 300만 원을 매달 무료로 주겠다 하니까 그것을 이제 안 받아들였죠. 안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뉴스거리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은 멈춰 있는 돈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회에 돌려라. 누구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정부한테 명령하는 거죠. 정부, 너희들 말이야 놀고 있지 말고 돈을 빌려다가 막 그 사회에다 환원을 시켜 막 줘 그냥 일 시키고서 돈을 줘 뿌려 하는 거죠. 정부가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돈을 빌리면 어떡하냐? 정부가 빌린 돈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때 가서 세금을 좀 올려가지고 받아가지고 빌린 데 갖다 이제 확실하게 갚아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인즈의 그 가장 주저 중심되는 그 저서는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이런 겁니다. 뭐 이따가 나오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케인즈 일반 이론 혹은 뭐 보편 이론이라고 할까요? 일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수 효과라고 그래요. 승수 효과.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혜성처럼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상황, 이 책을 쓰게 되는 어떤 동기, 상황, 이런 것은 1920년대에 1918년인가요? 언젠가요? 하여간 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불황이 지속됐다. 불경기죠. 상품이 팔리지도 않고 일자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실업자가 늘고 그래서 먹을 게 없고 뭐 그런 거죠. 불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오전학파 경제이론 그 아담 스미스의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룬 아담 스미스의 경제이론 고전학파라고 그러죠. 이 고전학파에 의하면은 어떤 불황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시장 경제에다 맡겨놓으면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걸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불황이라는 것은 이제 뭐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인즈라는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경제학에서는 이 고전파의 경제 이론에 대해서 그거 안 맞을 것 같은데 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안 맞는다. 이 공황 상태에서는 이제 특히 1929년 가면 이제 대공황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전학파는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가면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런 이론을 폈던 거죠. 그래서
고전파의 견해가 잘못됐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세계가 점차 그냥 폭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 케인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 경제학파의 이론은 미시 경제에 적합하다. 어떤 그때그때의 작은 단위로 봤을 때는 그게 옳을 수도 있는데, 거시경제로 볼 때는 케인즈의 일반 이론, 케인즈의 어떤 보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거시적으로 볼 때는 이 공황이라는 게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론이고, 거시경제에 이제 적합한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전학파의 부분 이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론에 그 대비가 되는 게 부분 이론이겠죠. 아니면 뭐 케인즈의 전체 이론, 예, 부분 이론, 부분과 전체, 어떤 작은 단위로 끌어서 보면은 고전학파의 경제 이론이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합리성에 근거를 하고 있다. 개인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비할 만큼 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산다든가 소비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나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도,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이기심에 의해서, 그때 이기심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것인데, 그 이기심에 의해서 시장이 뭡니까, 생산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 고전파 경제이론의 어떤 낙관주의적인 그런 태도죠. 그런데 이제 케인즈의 일반 이론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런 걸 부정을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런 거를 이제 주문을 하고, 또 어떤 거시 경제적인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말하자면 합리성을 믿는 그런 입장이죠. 정부의 합리성을 믿는. 그래서 이 부분이론에 있어서는, 고전파의 부분이론에 있어서는 개인의 합리성을 믿는 거고,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있어서는 정부의 합리성을 믿는다 하는 거죠. 정부가 제때에 돈을 풀어가지고 이 개인들에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거죠. 정부가 부패가 되고, 이번에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디폴트, 그래가지고 국가 파산, 말하자면 국가 부도죠. 국가 부도가 뭐 16번째인가 몇 번째로 이제 부도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 간에 돈을 빌려왔는데 그 돈을 못 갚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세계 은행들이 이제 채권단이 돼가지고 아르헨티나 정부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우리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 이렇게 이제 뒤로 나자빠져요. 그런 정부를 믿고 돈을 막 풀어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정부의 어떤 합리성을 믿고 이런 그 일반 이론을 커서가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여기 있네요. 그 전개하는 것은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정부가 아르헨티나 정부처럼 혹은 우리의 이웃인 어느 나라처럼 믿을 수 없는 나라는 이런 케인즈의 일반 이론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정부 자체가 무슨 깡패처럼 신뢰가 안 가요. 검은 돈하고 거래나 하고 국민들에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투명한 돈을 주질 않고 돈을 되도록이면 주질 않고 세금을 통해서 다 뺏어가고 또 뭐 위안부 할머니들 돈 같은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많죠. 하여튼 그래서 이 일반이론 케인즈의 일반이론의 책을 쓰게 되는 저술 동기를 이렇게 보면은 케인즈의 이론과 이제 그 케인즈가 어떤 그 이런 이론을 내놓게 되는 배경이 되는 그런 이론들은 뭐가 있냐?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한 아담 스미스의 시장 경제 현상, 이건 이제 개인의 소비 심리에 그냥 맡겨놔라 하는 거죠. 개인의 합리성을 믿고 개인들이 자기의 이기심에 의해서 시장 활동을 하면은 그냥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스미스의 고전 경제 이론. 그 다음에 멜서스의 인구론. 인구 증가 현상을 잘 관찰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경제 제도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인구 현상의 그 멜서스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케인즈는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카도라는 중요한 그 영국 이 사람도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은 주로 토지와 그 토지를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받는 그걸 지대라고 그래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대라고 그래요. 토지와 지대의 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이론을 내놓은 것이 이제 리카도 경제학이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 노동과 임금 프롤레타리아트가 이제 노동자 계급이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용자 자본가죠. 자본가가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그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그런 노동과 임금 이런 것과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굉장히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고전파와 계속 그 대비를 시켰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고전학파는 어떤 주로 공급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공급을 개인이 노동을 해가지고 상품을 시장에다 공급을 한다. 그런데 이제 케인즈 학파에서는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수요를 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소비를 하느냐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라는 것은 고전파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축적이다 하는 거죠.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신축 고무줄로 늘어나듯이 줄었다 늘었다 한다 하는 것이고 케인즈 학파에서는 가격은 거의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고 소비하는 것만 달라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에서는 완전 고용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실업자가 없다 하고 전제를 왜? 그 시장의 자동적인 조절 능력에 의해서 고용이 안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시장에서 조절을 한다.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한다는, 시장의 원리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케인즈 학파에서는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용이 안 된 사람들은 정부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키거나 뭐 일자리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가 없으면 무조건 일자리를 만들어요. 그냥 동사무소에다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알바생들 갖다 전부 다 그냥 고용을 해서 정규직 만들어라. 그래서 돈을 줘버려요. 그냥. 그게 잘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완전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을 줘라. 그 다음에 이제 고전경제학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이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자발적인 실업이 불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고전학파가 볼 때는 실업자가 발생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케인즈 학파가 볼 때는 실업자가 생겨난다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실업자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 실업자가 생겨나는 것은 정부에서 무조건 돈을 줘라. 그 대신 공짜로 하지 말고 일을 시키고 정 일자리가 없으면은 땅속에다 금덩어리를 파묻어 가지고 그거를 찾게 해라. 못 찾아도 돈을 줘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학파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에. 그러나 케인즈 학파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정부는 똑똑하니까. 정부는 스마트한 정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전학파에서는 스마트한 정부 없어 그런 거 필요 없고 스마트한 것은 개인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인즈는 이런 사람들과 달리 국민소득, 고용, 임금, 이자율, 소비, 저축, 투자, 물가, 유동성 등 모든 전 부분을 망라해가지고 자기 이론에다가 이런 문제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론이 나온다. 어떤 경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이론이 가능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주요 내용은 뭐가 되느냐? 뭐 다 여태까지 다룬 거지만은 실업자가 생기는 까닭은 어떤 그 외부의 지원과 간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겨난다는 거죠. 실업자가 생기는 거는 정부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은 실업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실업자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영국과 같이 성숙한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불안전 고용 상태에 놓인 것은 아주 일반적이다, 제너럴하다. 그러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안전 고용, 즉 실업자가 안 생길 것 같은데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영국과 같이 그렇게 성숙한 자본주의가 아닌 무슨 아프리카나 어디 아시아나 이런 데서 실업자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충분한 소비를 한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위험이 닥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남는 돈을 저축을 한다. 저축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케인즈는 그렇게 안 봐요. 저축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축을 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된다. 소비를 하잖아요. 주머니를 갖다 그냥 꽁꽁 닫아버리는 거죠. 주머니를 닫고 손가락 빨면서 있다.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가고,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가고, 외국에 가야 되는데 국내로 가고, 그죠? 한 끼에 한 15,000원이나 한 3만원 정도의 그런 식사를 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5,000원짜리로 먹는다 그냥.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록펠러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데 점심을 거지처럼 먹는다는 거죠. 그냥 한 1,000원짜리 김밥 한 줄 사가지고 먹고 아니면은 김밥을 한 줄 사놨다가 집에 갖다 놨다가 반 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불충분한 소비를 하고 그걸 남는 돈을 저축을 하고 그래서 소비가 위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상품이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소비가 안 되면 공장에서 기계를 못 돌려요. 그래서 이제 불안전 고용 그러면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된다. 이번에 뭡니까 항공사라든가 선박회사 또 어떤 뭐, 어떤 뭐죠 소비를 이렇게 이제 뭐 춤을 추거나 이렇게 이제 클럽 같은 거 그런 데서 이제 문을 막 엄청나게 닫는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이 도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불충분하게 투자를 하죠. 뭐, 소비가 안 되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충분한 예상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불충분하게 투자했으니까 불충분하게 수익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의 정상적인 상황이다. 하고 이제 케인즈는 진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충분한 지출, 소비나 투자나 이런 걸 불충분하게 이제 지출한다. 그러면 불안한 장래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도 안 하고 저축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가 불안해진다. 그리고 이제 불충분한 고용, 고용을 갖다가 얼마 안 하죠. 있는 사람도 내보내고 대한항공에서 뭐 전부 다 그냥 무급 휴가를 이제 시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해고해 버립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고객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충분한 가계 지출과 기업 투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가 상정한 경제 흐름이라는 게 균열이 생긴다. 이 고전학파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고전학파의 이론은 추상적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이 승수 효과라는 게 이제 이 케인즈 이론의 일반 이론의 그 가장 핵심되는 얘기인데 승수 효과라는 것은 고전파의 생각처럼
경제의 총 공급량과 총 수요량은 같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쭉 살펴봤듯이 저축을 하고 안 써요. 그러면은 상품이 생산이 안 되니까 기업에서도 고용을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러면은 임금을 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죠? 생산자, 소비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이렇게 되겠죠. 경제 주체. 경제 주체의 주관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왜곡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야, 앞으로 이제 상황이 어려울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지갑을 닫아가지고 저축을 해놨다가 남들 어려울 때 나는 그 어려움을 피해야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면은 결국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소비가 안 되면 고용이 안 되고, 고용이 안 되면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면 이제 경제가 그 하강하게 되겠죠. 하강을 하다 심해지면 공황이 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단적인 절약, 아까 말한 거죠. 전부 다 이제 지갑을 닫아요. 앞으로 어려울 거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저축이 증가한다. 그리고 일종의 연쇄 파급 효과를 내게 된다. 뭐 저축을 하게 되면 은행이 돈을 벌어갖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생산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실업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 곳곳에 이제 절망과 파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 주체와 소비자, 소비 주체가 이제 소비자죠. 그 다음에 기업, 정부 이런 데서 소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소비자와 기업이 지갑을 닫으면 정부가 소비를 늘리는 길밖에는 없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오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다 막 뿌려야 된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국판 뉴딜 정책을 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토목 사업을 갖다 대대적으로 벌였어요. 테네시강을 막아가지고 테네시강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강인데 댐을 엄청난 그런 그 댐을 만들어가지고 공공사업을 해서 돈을 막 뿌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쓴다 이런 얘기가 들리죠. 그건 다시 말하면 임시 일자리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IT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IT를 전방위적으로 개발을 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사업 이런 것들은 미래에 예상되어 있던 것을 전부 다 땡겨가지고 지금 다 진행을 하면서 돈을 막 뿌려대라 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시동을 걸었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지출을 하게 되면 게 이제 증가가 돼가지고 완전 고용이 회복이 된다 하는 거죠. 돈을 막 뿌려대니까 이제 뭐 그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는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게 된다. 경기가 침체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갑을 닫고 또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죠. 기업에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 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그 사옥을 이제 회사 건물이죠. 회사 건물을 다 팔아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사원들이 다 해고를 당해가지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제 회사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다 매각을 한다는 거죠. 다 매각을 해가지고 그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더 경제를 나쁘게 만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고용 부족이 이제 불황을 낳게 된다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그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 그게 나왔는데, 이게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100만 원을 갖다가, 3개월 만에 써라. 이렇게 하면 이 효과가 이만큼 500이라는 게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니들 돈 받은 거, 뭐, 언제 써도 상관이 없어. 뭐, 10년 후에 쓰든, 뭐, 몇 년 후에 쓰든 어쨌든 쓰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알겠죠. 그래서, 이 돈을 뿌릴 때는 막 뿌리고, 그리고, 빨리 쓰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이제, 실업을 없애고, 소비가 진작이 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케인즈에 의하면. 그래서, 불황이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세요. 이렇게 손 놓고 있지 말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 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뭐냐 했을 때 이 케인즈는 부유층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저소득층으로 재분배를 한다.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세금은 받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형평성이 어느 정도 이제 생기면서 이 경제 상태가 안정 상태로 이제 돌아서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가 증가하면은 그래서 이제 경제 침체가 이제 방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100만 원씩 줘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면은 침체가 될 것이 이제 활기를 띠게 된다 하는 거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투자 환경을 조성을 한다. 마음 놓고 투자를 해도 돈 떼일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 보장을 해줘야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정부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화 공급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막 풀으라는 거죠. 돈을 막 사회에다가 풀면은 돈이 많이 깔리니까 이자율이 이제 하락한다는 거죠. 돈이 막 풀리니까 은행에서 이제 이자가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돈이 막 풀리니까.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축을 하는 데는 이제 이자율을 올리겠죠. 하지만 돈 빌리는 데는 이자율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투자를 활성화하라 하는 얘기죠. 다 끝나가는데 이제 할 건 없고 시간은 다 됐고 이거 제가 천천히 아주 아껴가면서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금방 끝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어요. 이제 케인즈 경제학은 일반 이론인데 어떤 한계점 같은 게 뭐냐 하는 거죠. 케인즈 경제학은 무지하고 비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전 경제학의 시장 참여자 개인이죠. 개인은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한 개인이 하게 내버려 둬라 하는 거였는데 케인즈는 그렇지 않은 거죠. 개인은 똑똑하지 않다, 무능하다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대로 맡겨둬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떡하냐? 정부가 있지 않냐? 순자야 울지 마라. 순자 오빠가 있지 않냐 하는 거죠. 합리적인 정부가 있으니까 합리적인 정부가 공공사업을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다 라는 정부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다 하는 거죠. 이 케인즈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르헨티나 정부 같은 그 정부, 아니면 미국 같은 정부, 아니면 중국 같은 정부, 이런 정부는 믿을 만한 정부가 못 되죠. 그런 정부한테 전권을 줘가지고 휘두르게 하면은 오히려 경제를 망칠 수 있다 하는 거죠. 정부라고 해서 다 합리적인 정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은 이런 한계점이 있다 하는 거죠. 합리적인 정부일 경우엔 그렇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아르헨티나 정부나 미국 정부 이런 사람들 같이 와고다지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들 생활을 안중에도 없는 이런 정부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정부는 고전 경제학에서 저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let it be, 냅둬 하는 거죠. 가서 발 닦고 가서 집에 가서 좀 쉬어 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케인즈 경제학의 혁명이라는 것은 거시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케인즈 경제학이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다 한 거죠. 공황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가 공황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막 뿌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케인즈 경제학의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제 행위자의 비합리적인 합리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 얘기는 경제 행위자의 비합리적인 합리성, 이 경제 행위자라는 것은 이제 정부를 말하는 거죠. 정부. 그래서 이 정부의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플레라고 그러죠.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화폐 문제, 이런 것은 이제 사실은 이 화폐 이론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케인즈 경제학이요. 이 화폐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저축이나 소비 문제, 이런 그 모든 문제가 이제 화폐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 그러나 케인즈 경제학은 또 이런 경제 위기가 올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다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거시경제를 볼 때 어떤 경제 위기, 크면 클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케인즈 거시경제학, 즉 공황이라든가 이런 게 올 때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막 뿌려대고 그 다음에 고용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한계점은 경제가 안정이 되면은 들어맞질 않아요. 그때는 정부에서 좀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전 경제학이 그때는 또 득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정부에서 잘,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런 거 하겠죠. 경제 관료들이. 근데 이제 어떤 경제 관료가 어떻게 들어서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서 아르헨티나와 같은 그런 나라도 나오게 되는 거죠. 디폴트. 그래서 국가 파산. 그런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정당한가? 이 질문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해보면은 천차만별의 어떤 대답이 나와요.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당한 측면이 있고 또 부당한 측면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르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고, 경제가 안정되면 정부가 개입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관리만 하면서 느긋하게 구경만 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치안을 유지하고
뭡니까, 교육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작은 정부, 그렇게 갖고, 뭡니까, 사회 간접 자본을 이제 확충을 하고, 뭐, 이런 주변적인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경제가, 나빠지면은,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일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줘봤는데,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죠. 뭐, 자아를 실현하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계 여행 다닐래요. 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이 일을 하면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인 존재 의미를 깨닫는다 한 것도 있고, 일을 하면은 또 가만히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것보다 그 건강상으로, 정신 건강상으로, 또 육체 건강상으로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담 스미스 다음에 이제 이 케인즈 경제학과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그럼 행복 문제는 왜 여기서 지금 안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판국에 지금 경제가 위기에 몰려가지고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판국에 행복 문제라는 것은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죠. 나 혼자만 어떤 뭐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만이 이 개개인의 행복도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인즈의 경제학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 경제 문제는 사실은 뭐 행복에 있어서는 절대로 필수 불가결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본령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그냥 주변적인 여건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재산이 많고 경제가 좋고 돈이 많고 뭐 그렇게 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토대가 될 뿐이죠. 오히려 이 경제 문제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속물이 됩니다. 수전노들, 돈 쓸 줄 모르고 친구에게 뭐 상대방이 커피 한 잔 사면 나도 언젠가 다음번에 그냥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번 사면 나도 사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경제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정신생활에 있어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변적인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게 없으면 우리는 행복을 제대로 행복이라는 건물을 쌓아 올릴 수가 없다. 행복이라는 건물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라는 토대가 있어줘야 그 토대 위에다가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 한 거죠. 옛날에 1920년도에 30년도에 현진건의 빈처라는 그런 소설 여러분들 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보면은 빈처라는 것은 이제 가난한 아내라는 뜻인데 이 가난은 불편할 뿐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이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내내 이렇게 불편합니다. 가난이 무슨 자랑도 아니고 가난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죠.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운 거죠. 내일 먹을 다음 끼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말하자면 경제라는 것은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냐? 경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면서 거기에 더해서
자기만의 그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성, 그 고유성 이런 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실현할 때에 그때의 행복이라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행복에 대해서는 외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개개인마다 다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늘 얘기하지만 팔불출인간 몰라도 아침에 이렇게 저만의 어떤 정원을 뭐 정원과 행복할 때 제가 정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정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진짜가 아니고요. 그 저기 이제 큰 넓은 공원 같은 게 있어요. 내버린 공원 같은 게 있는데 저번에 얘기했죠. 거기 민속촌이 들어설 자리가 그냥 수십만 평이 그냥 이렇게 묵혀져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요즘에 들장미, 찔레꽃 이 향내가 아주 일품입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거기 아침 이슬을 이렇게 쫙 뿌려져 있는데 햇빛을 등지면서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오면은 정말 그 스트레스가 다 해결이 되는 거기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거는 남한테 말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거죠. 돈밖에 모르고.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꼭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토대와 같은 어떤 그 주춧돌과 같은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런 게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억지로 말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이 12주차이기 때문에 13, 14 두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예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두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모아놓은 것은 몇 번이 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해야 될 땐 두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